맛있고 건강한 식사를 마쳤는데 왠지 모르게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식탁 위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적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 위를 힘들게 하는 가장 위험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음식 조합들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건강식으로 위장하고 있어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조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담컨대 말이죠. 여러분의 위를 첨단 과학연구소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전용 도구, 즉 소화 효소들을 가지고 있죠. 단백질은 산성 환경에서, 탄수화물은 알칼리성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화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소화 환경을 가진 음식들을 한 번에 섞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연구소에 혼란이 찾아온 듯 시스템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소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효과적인 소화 대신 발효, 가스, 더부룩함 같은 불편함만 남게 되죠.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속은 훨씬 편안해지고 전반적인 건강도 함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며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든든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 건강한 디저트라며 먹는 과일입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쳤으니 이제 균형을 위해 비타민을 보충한다. 이렇게 완벽한 식사 마무리가 또 있을까요? 사과 한 조각, 오렌지 한 개, 포도 한 송이. 우리는 이것이 우리 몸에 이롭고 건강한 식사의 마무리가 된다고 굳게 믿죠. 하지만 여기에 뜻밖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과일은 소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위를 통과하는데 고작 20,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고기, 감자, 파스타 같은 든든한 식사는 위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소화되기까지 몇 시간씩 머무르게 됩니다. 활기 넘치는 고속도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일은 재빠른 오토바이고 여러분의 든든한 식사는 짐을 가득 실은 느릿느릿한 화물 트럭입니다. 이 오토바이가 좁은 길에서 화물 트럭 뒤에 갇히게 되면 추월은커녕 그저 정체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윗속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화가 느린 음식물에 갇힌 과일은 윗속에서 그대로 발효되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일 속 당분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변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불쾌한 속 더부룩함, 답답함, 트림, 마치 풍선을 삼킨 듯한 불편함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일은 그 자체로 한 끼 식사라는 사실 말이죠. 따라서 식사 최소 30분 전에 드시거나 식사를 마친 후에는 2,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 진입시키기 전에 먼저 화물 트럭이 충분히 지나갈 시간을 주세요. 식탁 위, 진정한 독보적인 여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음식과의 동석을 허락하지 않아 늘 혼자 즐기는 것이 좋은 과일. 그리고 이 여왕의 이름은 바로 멜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 멜론, 프로슈토 샐러드를 좋아하고 디저트로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영양학자들과 아유르베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멜론은 어떤 음식과도 섞어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 어떤 음식과도요. 심지어 다른 과일과도요. 왜 이렇게 멜론은 까다로운 걸까요? 모든 비밀은 속도에 있습니다. 멜론은 소화 속도에 있어서는 단연 챔피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음식 세계의 우사인 볼트라고요. 위장을 쏜살같이 통과해서 말 그대로 15, 20분 만에 장에서 소화가 완료됩니다. 자, 이제 멜론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스프린터는 고기나 빵처럼 느린 마라토너들과 같은 방에 갇히게 되는 거죠. 멜론은 더 빨리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소화에 몇 시간이 걸리는 다른 음식들이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된 멜론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심한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이 생겨 배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멜론은 애초에 다른 음식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과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멜론을 사랑한다면 온전히 멜론 혼자만의 시간에 즐기셔야 합니다. 단독 간식처럼 다른 음식을 먹기 1시간 전이나 식사 후 2시간 뒤에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여왕이 식탁 위에서 자신만의 솔로 콘서트를 펼치도록 허락해 주세요. 지금부터 피트니스 바와 건강한 아침 식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로 그 인기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주 대중적인 미신 하나를 깨부숴 봅시다. 바로 근육 증량을 위해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다는 그 유명한 바나나 우유 조합입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조합처럼 들립니다.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 그리고 단백질까지. 한 잔에 담긴 건강 묘약처럼 느껴지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활력을 얻는다고 믿으며 이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화기관에는 이 조합이 가장 부담스럽고 교묘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건강과학인 아유르베드에서는 이 혼합물을 직접적으로 독성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과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나나는 달콤한 맛이 나지만 위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우유에 산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응고되죠. 바로 여러분의 위 속에서 끈적하고 뻑뻑한 응유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소화하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소화 시스템은 과부에 걸리게 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신진대사를 늦추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화의 불꽃을 문자 그대로 꺼뜨립니다. 활기 대신 나른함, 졸음, 그리고 더부룩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몸은 이 혼합물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는 과도한 점액 생성에도 기여합니다. 물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근육 증량이 목표라면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가벼움과 건강을 추구하신다면 바나나와 우유는 따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바나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위장에 훨씬 더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야말로 여러분의 위를 향한 화학 테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유와 산성식품의 조합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침 식사로 우유를 부은 시리얼 한 그릇과 갓짜낸 오렌지 주스 한 잔. 또는 신맛 나는 딸기나 파인애플이 들어간 밀크쉐이크를 마시는 모습. 건강하고 상큼하게 들리죠. 하지만 여러분의 소화기관에게는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재앙과 같습니다. 집에서 리코타 치즈를 만들 때를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우유에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우유가 거의 즉시 응고되면서 덩어리와 유청으로 분리되죠. 네, 여러분이 우유와 산성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윗속에서는 정확히 똑같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이 과일이나 주스의 산성 성분과 만나면 순식간에 응고됩니다. 즉, 덩어리가 지는 거죠. 여러분의 윗속에서는 단단하고 끈적하며 소화하기 어려운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우리 몸은 이런 상황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아요. 영양분을 편안하게 흡수하는 대신 이 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더부룩함, 위통증, 과도한 가스 생성, 그리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 저하까지.
그러니 기억하세요. 우유와 오렌지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 속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진정한 식탁의 고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든든하고 향긋하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조합, 바로 고기와 감자입니다. 스테이크와 감자 튀김이든, 푸짐한 찜 요리든, 으깬 감자를 곁들인 구운 치킨이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저녁 식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조합을 우리 위장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장담컨대 우리 위는 이 조합을 전혀 반기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가장 소화하기 힘들고 상극인 조합 중 하나이며 말 그대로 여러분의 소화기관에 대한 강도 테스트와 다름없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화 방식의 화학적 차이에 있습니다. 고기는 농축된 단백질이죠. 이를 분해하기 위해 위는 펩신 효소를 함유한 매우 강한 산성 위액을 분비해야 합니다. 환경은 최대한 산성으로 유지되어야 하죠. 반면 감자는 순수한 탄수화물, 즉 전분입니다. 전분을 소화하려면 이와는 완전히 다른 알칼리성 환경과 아밀라아제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 아밀라아제는 침과 함께 입안에서부터 작용하기 시작하죠. 고기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서는 말 그대로 효소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고기를 위해 분비된 산성위액이 감자 소화에 필요한 알칼리성 효소들을 완전히 중화시켜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분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합니다. 그저 위에서 머물며 발효되거나 부패하기 시작하죠. 게다가 단백질 또한 전분의 존재 때문에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소화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완벽한 저녁 식사 후에 몇 시간 동안 느껴지는 더부룩함, 속쓰림, 그리고 졸음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몸은 에너지를 얻는 대신 이러한 후유증과 씨름하느라 모든 힘을 쏟게 되는 것이죠. 전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만능인 듯한 반찬, 바로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파스타나 밥입니다. 볼로네제 파스타, 토마토 리조또, 이 음식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조합 역시 우리 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우리는 흔히 토마토를 채소로 생각하지만 식물학적으로 보면 토마토는 산성을 띠는 열매입니다. 이 산성 성분이 바로 전분질 탄수화물과는 상극인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파스타나 밥, 빵에 들어있는 전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환경과 입안에서부터 작용을 시작하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토마토에 산성 성분이 더해지면 육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이 아밀라아제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전분 소화는 급격히 느려지거나 아예 멈추게 됩니다. 전분은 위장에 오래 머물면서 발효를 일으키고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이 잘 맞지 않는 조합을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는 식후 피로감과 졸음으로 이어집니다. 파스타 한 접시를 배불리 먹고 나서 흔히 탄수화물 혼수 상태라고 농담 삼아 부르는 이 상태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 궁합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겠죠?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면 산성이 훨씬 적은 크림 소스나 페스토 소스로 토마토 소스를 대체해보세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치즈를 정말 좋아해서 음식을 더 맛있고 든든하게 만들려고 말 그대로 어디에나 넣곤 하죠. 더블 치즈 피자, 파마산 파스타, 체다 버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주 인기가 많으면서도 소화에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한 가지 조합. 바로 고기와 치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치즈버거 속 패티,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린 미트 라자냐,
치즈 옷을 입은 닭고기 요리. 이 모든 것이 정말 군침 돌게 맛있게 들리죠. 하지만 우리 소화기관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중의 타격과도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기와 치즈는 둘 다 농축된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위장에 함께 들어가면 분해를 위해 엄청난 양의 위산과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치즈, 특히 가공 치즈나 지방 함량이 높은 치즈는 다량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위산 분비를 늦추고 전반적인 소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소화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중의 단백질을 섭취한 후 그 위에 소화 과정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지방을 끼얹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단백질 지방 덩어리는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돌처럼 단단한 느낌, 더부룩함, 트림, 그리고 전반적인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 복합체를 처리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어쩌면 고기든 치즈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선함과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가장 인기 있는 여름 샐러드, 바로 오이와 토마토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름 식탁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이 조합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맛으로만 본다면 이 둘은 완벽한 한 쌍입니다. 아삭하고 시원한 오이와 향긋하고 과육이 풍부한 토마토. 하지만 생화학적으로 볼 때 이들은 서로에게 진정한 적수입니다. 한 접시에서 이들의 우정은 득보다 실이 더 많죠. 여기서 주범은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자,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이 효소는 바로 비타민 C, 즉 아스코르빈산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타민 C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죠. 그럼 이 둘을 한 샐러드에 같이 썰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이 속 아스코르비나제 효소가 즉시 활성화되어 토마토의 모든 비타민 C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맛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샐러드를 드시게 되는 겁니다. 몸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한 식품이 다른 식품의 이점을 무효화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이 둘은 소화 시간도 달라서 소화기관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의 영양 효과를 얻고 싶다면 오이와 토마토는 최소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리토와 나초의 고향, 멕시코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텍사스 멕시코 요리의 핵심 조합이면서도 의외로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바로 콩과 치즈입니다. 콩과 치즈 케사디아, 녹인 체다 치즈 옆에 콩 페이스트가 든 브리토. 듣기만 해도 든든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이런 식사 후에 마치 풍선처럼 배가 빵빵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조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콩은 다른 콩류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완전히 소화하기 어려운 복합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스가 생성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속 더부룩함을 유발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치즈를 더해봅시다. 치즈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여 소화를 늦추는 무거운 식품입니다. 게다가 많은 성인들이 어느 정도의 유당불내증, 즉
유당에 대한 불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유당 역시 발효와 가스 생성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각각 따로 있을 때도 잠재적인 속 더부룩함 유발자인 두 가지 식품을 합치는 셈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그야말로 장 속에 터지는 폭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발효 과정은 여러 배로 증폭되죠. 이는 거의 확실한 복부 팽만, 불편함, 그리고 답답한 느낌을 위한 레시피입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이 민감한 편이라면 이 폭발적인 멕시코 듀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침은 하루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피트니스 블로그에서 건강식단의 정석처럼 칭송받는 바로 그것. 신선한 베리나 과일을 곁들인 플레인 요거트 한 그릇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그야말로 건강을 위한 창화처럼 들리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제가 이 완벽해 보이는 아침 식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다시 한번 유제품과 산성의 조합에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에 딸기, 라즈베리, 키위, 파인애플 또는 감귤류 같은 신맛 나는 과일을 추가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과일의 산이 소화관에서 유제품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는 발효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게다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이러한 조합이 장내 세균총을 변화시키고 독소 형성을 촉진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활력과 가벼움을 느끼는 대신 더부룩함, 속쓰림, 심지어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유익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대신 이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아침 식사의 부작용과 씨름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을 느끼고 있다면 요거트와 과일을 최소 1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해 보세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음식 자체보다는 음식을 먹을 때 마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소화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습관이죠. 바로 식사 중 얼음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더운 날, 시원한 얼음물 한 잔은 식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음식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오히려 소화 과정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복잡한 화학적 소화 과정이 일어나는 뜨거운 용광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용광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적정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음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말 그대로 이 뜨거운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차가운 액체는 위벽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는 소화액 분비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전체 소화 과정을 늦춥니다. 둘째,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찬 기운은 지방을 응고시킵니다. 분해되어 흡수되어야 할 지방들이 단단한 덩어리로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위장 속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 위의 작동을 방해하고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이 모든 덩어리를 다시 드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나서야 비로소 소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식사 중 마시기에 이상적인 음료의 온도는 산곤이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얼음은 칵테일에 양보하고 식사 시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 잠시 주목해 주세요. 영국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랑받는 전통적인 음료가 있죠. 바로 밀크티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시는 이 음료는 왠지 몸에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차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우유에 칼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니 그야말로 환상의 조합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이 조합 속에서 각 성분들이 서로의 좋은 점을 상쇄시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차 속에는 탄닌이라는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이 바로 그 주요 원인입니다. 차 특유의 떫고 쌉쌀한 맛이 바로 이 탄닌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우유에는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이 풍부하죠. 그런데 이 차의 탄닌이 우유 속 카제인을 만나면 둘 사이에 강력한 화학적 결합이 생겨납니다. 쉽게 말해 서로를 꽉 붙잡아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결합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째, 카제인과 결합한 탄닌은 더 이상 유익한 항산화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차의 이점들이 사라지는 셈이죠. 둘째, 탄닌과 묶인 카제인은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되어야 할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화 시스템에 부담만 주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한쪽의 장점이 다른 쪽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음료를 마시는 셈이 됩니다. 그저 좋은 맛만 즐길 뿐 기대했던 건강상의 이점은 사실상 얻기 어렵다는 뜻이죠. 따라서 차와 우유의 이점을 모두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애호가 분들이라면 아침 식사가 어떻게 시작될까요? 대부분 향긋한 커피 한 잔과 치즈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빠르고 든든하며 겉으로 보기엔 꽤 균형 잡힌 식사처럼 보이죠. 치즈에서 얻는 단백질과 칼슘, 빵에서 얻는 에너지, 그리고 커피가 주는 활력까지.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조합에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인 칼슘의 흡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치즈는 뼈, 치아,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 치즈 토스트를 먹지만 이때 커피가 등장합니다. 커피에는 차와 마찬가지로 탄닌 성분은 물론 카페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칼슘과 결합하여 장내 흡수를 방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 밖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것을 더욱 부추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소중한 칼슘을 섭취했지만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그 칼슘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셈이죠. 대부분의 칼슘은 우리 몸에 아무런 이점도 주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몸에 좋은 아침 식사를 거의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히는 셈이죠. 유제품 속 칼슘을 제대로 섭취하고 싶다면 유제품과 커피를 마시는 시간 사이에 최소 40분에서 60분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식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베이컨과 달걀 프라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든든하고 완벽한 하루의 시작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통하죠. 고소하고 바삭한 베이컨, 그리고 부드러운 달걀 프라이. 이 조합은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웁니다. 하지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부담스러운 조합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 특히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조합이죠. 왜 그럴까요? 달걀과 베이컨은 둘 다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농축된 단백질과 지방 덩어리가 위로 들어가면 우리 몸은 이를 소화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조합을 분해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분비해야만 하죠. 이런 아침 식사는 소화기관에 오랫동안 머물러 더부룩함과 무거운 느낌을 유발하며 이는 점심시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격입니다. 몸의 모든 힘은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폭탄을 소화시키는 데만 집중되는 셈이죠. 게다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간과 췌장에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달걀은 채소와 함께 먹거나 정베이컨이 당긴다면 통곡물 토스트에 베이컨 두어 조각만 곁들이는 식이죠. 하지만 이 둘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아침 식사로는 너무 과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국적인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조합이지만 숨겨진 위험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말이죠. 바로 레몬과 파파야의 조합입니다. 별 문제 없을 것 같다고요. 이 두 과일은 모두 비타민이 풍부한 보물창고와도 같으니까요. 파파야는 소화를 돕는 효소인 파파인 성분이 풍부하고 레몬은 비타민C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열대과일 맛을 내려고 과일 샐러드나 스무디에 자주 함께 넣어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와 영양 전문가들은 이 조합을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레몬과 파파야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액 구성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헤모글로빈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의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로 몸 전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정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는 우리의 건강과 전반적인 몸 상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레몬과 파파야에 들어있는 성분 간의 화학 반응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에게서 더 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 이럴 때 딱 맞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빈혈 경향이 있거나 단순히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이 두 훌륭한 과일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이니까요. 과일이나 단백질만 궁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채소끼리도 한 접시 안에서 상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가지과 채소 중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감자와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가지 감자 스튜, 캐서롤, 채소 볶음 등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요리들이죠. 두 가지 채소 모두 맛있고 든든해서 서로 잘 어울릴 것 같지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조합이 소화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감자와 가지 모두 녹말, 즉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지에는 이 외에도 소화를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하기 쉽지 않은 감자의 전분과 만나면 위와 장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소화기가 민감하거나 체내 염증 반응에 취약한 분들은 이 조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는 일반적으로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과 채소의 두 대표 주자가 함께 만나면 이러한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지는 튀기거나 볶을 때 스펀지처럼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감자튀김과 가지튀김을 함께 드신다면 소화하기 어려운 조합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기름 폭탄을 드시는 셈이 됩니다. 이는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채소를 모두 좋아하신다면 따로 조리해서 드시고 좀 더 가벼운 식재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상적인 음식 이야기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파티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칵테일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코올과 에너지 드링크의 혼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새 지치지 않고 신나게 놀기 위해
보드카나 위스키를 인기 있는 에너지 드링크와 섞어 마시곤 합니다. 이 칵테일은 마치 통제력을 유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듯한 착각을 주지만 사실 우리 몸, 특히 심장의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알코올은 진정제입니다.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반응 속도를 늦추고 졸음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에너지 드링크는 강력한 흥분제입니다. 엄청난 양의 카페인, 타우린, 설탕이 들어있어 신경계를 급격히 자극하죠. 이 둘을 섞어 마시면 몸의 정반대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는 셈이 됩니다. 흥분제인 에너지 드링크가 진정제인 알코올의 작용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신의 취한 정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이미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마치 맨정신이고 힘이 넘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는 알코올 중독, 부상,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장에서 발생합니다. 심장은 이중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카페인은 심장을 마치 미친 듯이 뛰게 만듭니다. 이러한 과부하는 부정맥, 급격한 혈압 상승은 물론 최악의 경우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알코올과 에너지 드링크는 결코 친구가 아닙니다. 둘의 만남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술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아주 해롭지만 안타깝게도 매우 인기 있는 조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술과 기름지고 부담스러운 음식입니다. 코냑과 기름진 고기 안주, 맥주의 소시지, 보드카의 기름진 감자 요리와 짠 절임 음식,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합은 술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든든한 안주가 술의 작용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간과 췌장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셈입니다.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술을 마시면 간은 즉시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술을 중화시키기 위해 비상 모드로 가동됩니다. 간에게 술은 가장 먼저 해독해야 할 독성 물질, 즉 맹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독성 물질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기름진 음식을 몸속에 들이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지방을 처리하는 것 또한 간의 주요 임무 중 하나입니다. 간은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할까요? 독을 해독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방을 소화시켜야 할까요? 술 중화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간은 술 처리부터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방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죠. 지방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간세포에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방간, 즉 간 스테아토시스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이중 부담은 매우 위험한 상태인 급성 췌장염, 즉 췌장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술과 함께하기 가장 좋은 안주는 가볍고 기름기가 적은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채소, 저지방 단백질, 과일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뱃속을 작은 화산처럼 만들 수 있는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민트와 탄산음료입니다. 우리 모두 멘토스와 콜라 시럼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민트 캔디가 탄산음료 병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거품을 내뿜으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죠. 야외에서 할 때는 인상적이면서도 완전히 안전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론 같은 정도로 강력한 분수는 생기지 않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민트 캔디나 시럽 표면에는 미세한 요철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음료 속 이산화탄소가 빠르게 방출되는 핵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럽고 풍부한 거품이 생성되는 거죠. 여러분께서 민트 캔디나 껌을 먹거나 민트 시럽을 마신 후 탄산음료로 이걸 마신다면 비슷한 반응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시작됩니다. 점진적으로 배출되어야 할 이산화탄소가 마치 눈사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로 인해 갑작스럽고 심한 복부 팽만감, 속이 부푸는 듯한 느낌, 트림, 심지어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가 말 그대로 안에서부터 부풀어 오르는 거죠.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처럼 이미 위장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쾌함을 느끼고 싶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민트든 탄산음료든요. 하지만 절대로 둘을 함께 섞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정 약물과 겉보기에는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이는 자몽이나 다른 감귤류 과일 같은 식품들의 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기침약을 먹으면서 비타민C를 섭취하려고 레몬차나 자몽 주스를 마시곤 합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몽과 일부 감귤류 과일에 프라노쿠마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 간의 핵심 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일부 항생제, 심장병 치료제 등 수많은 약물을 분해하고 처해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기침 시럽의 주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도 이 효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은 제대로 분해되거나 처해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내 약물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독성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곧 여러 차례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침 시럽의 경우 심장 박동수 증가와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환각, 나아가서는 호흡 억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황금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약을 복용하든 반드시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절대로 주스, 특히 자몽 주스와 함께 약을 드시지 마십시오. 약을 먹을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선택은 바로 물입니다.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사실에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방금 레몬과 기침약에 대해 들으셨죠? 이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제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을 함유한 일부 약물은 자몽이나 레몬과 함께 섭취할 경우 간이 약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게 되어 환각 증세까지 포함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평범한 과일이 약을 도구로 바꿔버리는 셈이죠. 하지만 그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조합들이 사실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체중 증량을 위해 마시는 바나나 우유 스무디, 아침 식사로 즐겨 먹는 요구르트와 베리 조합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몸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장 속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음식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된 조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고 식탁 위 음식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건강에 대한 더 많은 흥미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이상하거나 혹은 불편했던 음식 조합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